자, 관세평가 기본 강의 제1회차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민아 관세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관세사가 저도 사실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는 직업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그 수험생들이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네이버잖아. 우리 이웃. 그래서 관세사를 검색을 해봤더니 관련 백과사전에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입 관련 법령 빠른 변화와 국가 간의 무역에서 샬라샬라 해가지고 관세 사유 위임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했더니 뭐 무역 관련 전문가, 뭐 무역에서 뭐 가장 뭐 잘하는 뭐 세무사, 회계사, 기타 등 8대 전문사 에서 여러분 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듣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세사가 정말 정확하게 뭐 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괜찮게 정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약간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 관세사가 정확하게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데 전문 자격증이고 돈 좀 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돈 많이 버는 직업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관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두 번째 문단 보면 관세사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전문가이다 라고 되어 있죠. 관세사는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가 어려운 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배우는 것 같고, 지금 율표 지금 개강하셨으면은, 참담하죠. 실례가 안 되면 혹시 네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어떤 과목이셨어요? 2차 과목이세요. 무역실무 저도 많이 어려웠던 걸로. 근데 처음에 딱 입문했을 때에는 HS 코드가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처음에 살아있는 말 시작해가지고 아는 말인데 했다가 이제 지장에서 보시면 이제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정의를 해놨던 부분이 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려운 이런 과목을 배우냐, 전문가이기 때문에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주는 전문가이냐라고 봤을 때 수출 수입품의 통관 절차를 대신해주거나 관세를 내야 되는 납세 의무자를 대신을 해서 관세법상 행정 의무를 대행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출입 통관 의무라든지 관세 환급 신고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세법에 의한 이의 청구와 심판 청구를 대리한다. 즉 저희가 라이크 변호사처럼 불쌍한 납세 의무자를 대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세에 상환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관세사는 앞에 붙은 그 관세라는 영역을 전체적으로 모두 다루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만 다루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무역실무 혹시 공부하셨으면은 외환거래법령 우리 배우시죠? 그쵸? 저 관세 플러스 사실은 외국환도 같이 봅니다. 자, 외국환은 원래는 저희 관세청 소관이 아니었다가 이제 조금 최근 들어서 관세청이 보고 있는 법령으로 좀 입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역실무 때 새끼 과목으로 외국환 무역거래법도 외국환 거래법도 항상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세와 외국환을 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저희 A라는 물품을 수입을 할 건데 수입 신고는 10,000원에 했거든요. 근데 돈 8,000원만 보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외국환 거래법을 펼칩니다. 그래서 송금 관련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저희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만 보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뭐 기타 이렇게 해서 8,000원만 보내도 되세요. 혹은 안 됩니다. 혹시 2,000원 제3자한테 혹시 주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특정 5,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제3자 지급 신고하지 않으시면은 뭐 이런 벌칙 사항이 있으십니다라고까지 해주는 게 관세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품이 수입 혹은 수출됐던 그 관련돼서 붙어있는 모든 세금과 실무 그리고 외국환까지를 같이 보는 게 관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세평가라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볼드 처리를 해놨는데, 왜 관세평가라는 걸 시험
과목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관세 평가를 공부해야 할 이유들이 지금 단어적으로 지금 포인트가 다 되어 있죠. 즉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갔을 때 관세 평가를 볼 일이 정말 많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관세사 보면은 지금 2차 과목 보면은 관세법 보고 관세율표비 상품학 보고 그리고 관세평가 보고 무역 실무 보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 공무원 시험을 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공무원 시험 국어 같은 거 보면은 아니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많잖아. 아 내가 공무원 돼가지고 국어를 어디다 써먹는다고 내가 막 이러겠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뭐 예를 들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 내가 공무원 업무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민원인이 찾아와가지고 세조 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맞추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업무를 쭉 수행을 해보니까 네 과목 모두 필요해요. 정말 실무적인 과목이고 조선시대에 보면은 우리 사실 무역하면 중인이라고 하잖아. 중인이면 약간 돈 많이 벌고 실무적이고 막 정약용의 막 이런 거 느낌이죠. 실질적으로 네 과목이 시험 스타일은 사실은 저희가 좀 앞당겨서 그림을 캡처를 해놨긴 했지만 비난을 좀 받았어요. 너무 암기식이냐. 뭐 논술형의 뭐 경향을 벗어났다 이런 걸 했지만 실질적으로 네 과목 자체는 우리가 실무를 갔을 때 정말 많이 써먹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법. 자, 관세법에서 이제 뭐 혹시 관세법에서 뭐 배웠어요? 첫 번째 교시에? 관세법 총칙 배웠어요. 아, 너무 재미없는 거 배웠구나. 총칙 정도 배웠으면 관세법이 이제 뭔지는 하나도 모르겠구나. 관세법 보면은 저도 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제 전체적인 법의 얼개를 봤을 때에는 세금 납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규정이라든지 절차를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규정과 절차가 실질적으로 실무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놀랍게도 다 일어나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섬세하게 규정하지 못해서 관세사들이 너무 곤욕스러워. 그래서 관세법은 당연히 거의 나의 친구처럼 항상 그리고 보세 관련 보세구역 이런 거 뭐 볼 일이 있겠어? 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환특법 새끼 과목으로 보시죠. 수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득에 관한 환특법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는데 원래 50점짜리 문제랑 한 문제랑 10점짜리 문제 5점 문제 나왔을 때는 10점짜리로 꼭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10점이니까 분량은 많은데 10점밖에 안 나오니까 어떤 뭐 친구들은 버리자. 관세법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버리게 돼서 만약 합격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과목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왜? 환급이니까. 자, 우리가 관세를 일단 수입을 돈을 납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까지 관세사의 업무 수행 영역 범위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국가가 너무 착해? 지금 여러분 코로나 지원금 신청해 보셨죠? 그쵸? 일단 동사무소에 가야 되고 내가 코로나가 걸린 거에 대한 증빙을 내야 되면서 납세 뭐지? 격리 기간에 뭐 내가 뭘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도 있죠. 근데 그 서류를 볼 때 막 네이버 막 찾아가지고 챙겨가지고 않으시면은 그 앞에 이제 담당해 주시는 분이 가지고 오세요 하고 빠꾸시키고 막 이러잖아. 결코 나라는 그냥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특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오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0점짜리 문제를 항상 배우셨던 거고 두 번째 관세 1법 및 상품학 보시죠. 그쵸? 그러면 이 관세법은 그때 자치고 율표랑 상품학은 얼마나 우리 업무에 차지를 할까요? 어떻게 차지할 것 같아요? 율표랑 상품학을 관사되면 얼마나 볼 것 같아요? 그쵸? 토할 때까지 오는 거예요. 나 오늘 방금도 토하면서 왔어요. 이제 뭐, 이제 기업 업체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보면은, 요즘에 약간 그런 거 유행이잖아. 막 약간 불멍? 그리고 약간 막 그 정원에다가 이렇게 막 철제 같은 거 막 심어놓고 캐노피라고 하나? 막 가랜드가 씌워놓고 막 분위기 좋게 이렇게 막 의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 막 철로 약간 막 멋있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약간 뭐
오두막 같이. 그럼 이 물품은 조립식 건축물이냐, 철제 구조물이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업체가. 그러면 조립식 건축물이면 몇 %일까요? 8%. 철제 구조물은 0%인 거야. 근데 물어봐.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나는 근데 관세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코드로 보통 의견을 주면 좋아할까요? 업체가? 철제 구조물을 주면 좋겠지. 근데 업체는 오히려 달라. 고객사들은. 이거 했다가 나중에 이거야. 세관이 너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산세가 있거든. 가산세 왜 아직 안 배웠죠? 너희들이 원래 10원을 냈었어야 되는데 0%라고 해가지고 10원 안 냈잖아. 그러면 지금 와서 10원 내. 그럼 10원만 내면 그래 좀 덜어 보라겠어. 근데 그 기간에 대한 벌금도 내. 이게 가산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를 가게 되면 HS는 정말 매일 봐요. 내 마음속에 HS. 그치? 이 막 관세사 시험 준비하시다 보면 그 관세율표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간 재수없게 너 0101 타고 다니냐? 뭐 이런 거. 집에 010이 키우냐?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 생각나는 게 살아있는 말밖에 없다는 것도 놀랐다 지금. 근데 하냐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야 정말 많이 늘어요. 그래서 HS 같은 경우에 정말 매번 매초 본다. 그리고 고객사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가 이 HS다. 왜? 배우셨죠? 세율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거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무역심을 봤을 때에는 여러분, 아까 이렇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LC, UCP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BL, 인보이스, VL 인보이스 단어 혹시 아세요? 그쵸? 저 놀랍게도 저는 몰랐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BL이랑 입사를 했는데 인보이스 봐라 딱 던져줬거든. 너무 놀랬어. 그거 처음 봤거든. 정말 전 궁금해가지고. 근데 무역실무 관련해서는 그런 BL, 인보이스, 수익 관련된 여러 플로우들, 그리고 이제 관련 협정들까지 협정들 많이 보시죠. 특히 운송 관련 협정들 많이 보시죠. 근데 사실상은 그런 협정은 실무 가서 많이 보진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WTO 평가 이런 데 들어간다면 국제 분쟁에 뭔가 낄 수 있는 이런 로열가 된다면 또 역시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끼법령, 내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도 여러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무역거래법에 근거해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여기 FTA와 별도예요. 이거는 그 옆에도 끼고 다니시고 보셔야 되고, 외국환거래법 같은 경우에도 특히 나는 약간 컨설팅이 좀 하고 싶다. 여러분 약간 업무 분야를 크게 조금 나누시는 거 아시죠? 통관과 컨설팅 하시죠? 근데 만약에 나는 통관보다는 좀 컨설팅 펌에 가서 약간 양복 입고 이렇게 이렇게 악수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환거래법과 이제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드려야 되는 과목이 관세평가입니다.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죠? 관세평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준비했어. 자, 세 번째 문단 보면은, 이제 블라블라 해서 세 번째 문단의 한 5번째.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확인사항,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한 수출입 업무를 수행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 가면은 관세평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 통관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 청구, 그리고 여러 가지 대리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관세심사의 주요 결정사항인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관세평가는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방법을 규정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세가격 결정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언제 써먹나요 했었을 때에는 관세평가는 수입할 때, 수출할 때, 그리고 관세심사를 할 때, 조사를 할 때 그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관세평가를 여러분이 책을 꼭 펼쳐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평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세사 시험 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제 한 친구는 이제 곧 시험 보러 가셔야겠네요.
그쵸? 보러 가실 거죠? 약속해요. 멍하게 앉아있다가 와. 그쵸? 실기 시험이 지금 6월 25일이어가지고 그 다음 년에도 그 비슷한 시즌에 열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한 지금 오늘 기준에 417일이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417일이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417일?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417일? 적어요? 적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마음은 여유로운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417일이 사실은 적으면 적다고 생각을 하고 빠르면 빠르다고 생각하는 날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숫자 감각을 심어주는 거는 어느 순간 빨리 가. 정말 기본 강의를 듣고 압축 정리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 강의를 듣다가 보다가 세월아 내월 하면은 저희 지금 모의고사 반 시즌이 1월에 개강을 하잖아.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1월 되면은 애들이 잘 안 들어. 준비가 안 됐대. 여러분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 그러니까 417일 여러분에게 짧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디테일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관세사 2차 시험 봤는데 내가 이제 2차 시험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여러 가지 구글링을 하다가 조세일보의 조혜민 님께서 이런 그림을 또 그려주셨더라고. 개편의 목소리, 실무와 동떨어져 법령 암기에 치중한 시험이 아닌가요? 부정 출제 없도록 공정성을 내려주세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개편이 됐었는데 원래는 50점짜리 한 개랑 10점짜리 5문제였던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 번이나 보셨나요 혹시? 그렇지. 그럴 것 같아서 어떤 스타일로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실어봤어요. 원래는 50점짜리 문제가 한 문제로 나와요. 근데 50점짜리 문제라고 하면 어떤 분량인가요? 문제 스케일이라고 했을 때 쭉 내려와 봐. 쭉 내려와서 2020년도 37회 문제 1번 보시게 되면은 자, 문제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읽는데 한참 걸린다. 그쵸? 관세평가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제치 자체가 엄청 두꺼워요. 뭐 한 장에 끝나지가 않아. 뭐에 대해 쓰시오가 없어. 여러 가지 사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례를 분석하는 데에만도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50점짜리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왔었다. 근데 이런 50점짜리 문제에 대한 크기를 좀 줄이고 10점짜리 문제에 대한 크기를 좀 늘려서 30, 30, 20, 20으로 문항이 변경이 되었다. 여러분이 네 문제만 풀고 나오면 관세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맹점이 뭐죠? 네 문제라서 한 문제라도 정말 아예 모르면 20점이랑 30점이 훅훅 날아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50점짜리 문제 보면은 옛날에는 물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섹션을 나눠서 가지고 50점짜리에서 10점짜리 물음만 모른다거나 하면 40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음 개수가 적어질 테니까 바로 막 15점씩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맹점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논문 논수령 시험 문제를 좀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시험을 안 봐본 친구 한 번도 안 봐보셨나요? 1차 시험? 자, 그러면 1차 시험도 간단히 설명할게요. 어차피 강사님이 하시겠지만 총 2교시고요. 80%씩 80%씩 됩니다. 그리고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1차 시험에 3,000명이 합격을 하든 5,000명이 합격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합격자 관련된 점수에 대한 기준은 동일해요. 40점 꽈락에 60점 평균 이상이면은 전체 합격. 그런데 만약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90명 미만인 경우에는 줄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수 조정을 하시겠죠. 채점자분들이 60점짜리가 수두룩 빡뚝하게 채점을 하실까요? 안 하겠죠. 안 그래도 막 가끔 막 이러잖아. 90명 많다. 지금 우리 가슴속에는 200명씩 뽑아야 되는데 합격한 사람들 90명들이 작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부 사람들 말고 60점을 넘게 하고 그 뒤로는 다 줄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90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압박감을 가지시는 게 60점, 평균 60점을 넘은 친구들이 거의 없다. 한 10명 넘고 한 80명은 다 줄서기다. 그러니까 80등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차가 빡세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과 지금 시간만 봐도 토가 나와요. 지금 9시 반에 지금 시험 연필 들어가지고 5시 10분에 나와요. 혹시 2차 시험을 치러보셨 적 있으신가요, 친구? 그 어때요? 5시 나오면? 그쵸?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 딱 나오죠. 그 실전 모의고사반 혹시 해봤어요? 모의고사반? 안 했어? 5시에 가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날. 뇌를 이 시간 8에서 320분 동안 돌린다고 생각해봐. 뇌에 정말 열정을 불태워서. 토가 나오면서 여러분 체력을 막 기르셔야 돼요. 여자인 친구분들은 정말 시험 볼 때 팩팩 쓰러지기도 하시고, 막 점심시간에 막 우는 친구들도 있고,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있잖아. 한 달에 한 번 있으면 이렇게 울지 않지. 운동하고 가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강사 선생님들이 뭐 마라톤입니다. 체력 관리하셔야 돼요. 약 드셔야 돼요. 얘기를 하는 게 시험장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쓰러지면 어떡해. 그쵸? 그래서 저가 좀 쓰러졌어요. 저가 좀 쓰러졌거든요. 배가 아프더라고. 저가 좀 쓰러졌는데 그래서 그 실제 합격했던 시험에서는 그 절대 수험분들이 먹지 않는다는 죽을 먹었어요. 죽 쓴다고 해서 안 먹지 않나? 아, 미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난 되게 뭐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시간을 하면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논술형 문제에 대한 시험을 대학교 때 좀 겪어보신 분. 행정학과 좀 논술형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쵸? 행정에 대해 논하시오 이런 거 나오잖아. 열받게. 뭐 그래가지고 막, 가버먼트에 대해서 논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이다. 그래서 그 논하시오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이런 류의 그 시험을 한 번이라도 치러보신 분? 논술형 시험. 그래요? 여기 정치학교 다르네. 뭐 한국 경제, 뭐 정치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 교수님들 정말 편하다고. 뭐 문제가 한 줄이야. 뭘 이렇게 자꾸 논하래. 끝이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옛날에는 정말 더 간단해져. 문제가 막 50점짜리 문제 뭐해서 논하시오 이랬는데 요즘엔 되게 친절하게 물음을 좀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음을 주기 전에는 어떻게 뭐지? 목차 어떻게 잡아요? 목차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은 항상 강사님들이 가르치시는 게 논술을 할 때 목차는 물음에 따라서만 잡으면 된다라고 항상 가르치시죠. 그래서 목차 잡는 거에 대한 부담은 덜해졌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단 논술형 문제, 특히 관세평가 딱 이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왜 뭘 물어봤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부러 사례에 약간 함정 같은 걸 파나요. 뭐 근데 그 함정에 대해서 내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안 빠졌어. 그럼 끝이야? 함정을 파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지 뭐 나는 딸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딸기를 좋아하지 않고 파인애플을 좋아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미나가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파인애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앞다는 게 있어서 얘가 딸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논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딸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함정을 파놨다고 해서 무시하고 내가 정답만 딱 쓰는 건 단답형 문제인 거예요. 교수들이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함정을 파놨고 왜 이걸 사례 굳이 이 말을 썼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게 논술형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 논술형 문제를 받았을 때 가장 제일 떨린다?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문제는 또 그렇다 쳐. 근데 이 답안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이 답안지를 받았을 때가 가장 곤욕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봐봐. 제가 그 문제 50점짜리 문제를 받았어. 그리고 답을 여기다가 써야 돼. 이게 제일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뭐 1차 시험물도 같이 준비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뭐에 논하시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알아서 이 하얀 종이에 뭔가를 쓴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처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든 실전 모의고사든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좀 당황스러워하는 게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연필이 안 가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전수를 많이 하셔야 되고 기본 강의와 그 여러분이 계속 눈으로 읽고 쓰는 강의를 계속 수강을 하셔서 연습을 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편차 시험 답안지 혹시 보신 분? 우리 선생님과 나만 청하고 있을 때 어떡해? 자, 관세편과 답안지 유의사항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작성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안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되어 있는데 글씨를 쓰고 하얀 종이에 내가 만든 뭔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그림을 정형화되게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옆에 단에 보면은 절대 쓰지 마시오. 여긴 채점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막 뭐 답안을 막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막 그 밑에 보면은 이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막 모의고사 수준에서 나는 뭐 밥을 먹었다 이렇게 썼어. 나는 먹었다만 자기 실수로 쓴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오.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엄청 답안지가 지저분하고 그 답안지 내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문장교들 엄청 써가지고 막 X 치고 난리도 아니야. 막 치고 막 이거고 이거임. 이런 것도 친구들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와 더불어서 글쓰기 연습도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씨체가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들이 지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채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교수님들은 친절하지 않다. 왜냐? 제가 듣기로는 많이 돈을 안 받으신다고. 정말 많은 답안지 3,000명의 시험을 보면 3,000개의 답안지에 채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제가 듣기로는 첫 번째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2명의 그 시험자가 출제를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그 미디엄 값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다 3,000개 답안지에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고를 덜어주셔야겠죠. 자, 답안 작성 예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가 답안을 어떻게 한번 작성을 하면 되냐라고 하셨을 때의 구성. 어쨌든 문제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에게 안 할게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출제가 됐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었을 때 일단 간단하게 유의 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앞에 보면 수출 판매 개념에 대해서 기술하시어 나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차를 수출 판매 개념 2번으로 잡아줍니다. 여러분 수출 판매 개념 일단 안 배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답안을 써요.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는 거 이제 물음 2번 보면은 관세평가 방법을 기술하시어 됐기 때문에 친절하게 내가 3번의 목차로 잡아서 관세평가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근데 그 기술을 한 거를 제가 머릿속에서 다 뽑아내서 기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작성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작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수출 판매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 이게 나왔으면 땡 잡았다라고 줄줄 쓰셔야 돼요. 그쵸? 3번은 판단이지만 판단은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잖아.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WT 평가협정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시험장을 들어가셨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써라라고 나왔을 때에는 재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제 이 교시는 이제 이만 마칠 거고요. 10분 정도 쉴 텐데 만약에 질문 사항 있으시면 받고 진행할게요.